안녕하세요. 이야기 요정입니다. 오늘은 노잣돈깎기 프로젝트 동화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저승사자의 실수로 저승을 갔다 온 어떤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어, 초등학교 중학년 이 읽으면 중학년이나 고학년이 읽으면 좋을 책이고요. 초등학교 저학년들도 독서력이 되면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검은 버스. 동우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질 않았다. 순식간에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고 땅바닥에 보이는 순간 철썩 소리가 났다. 동우는 차가운 도로에 뺨을 댄 채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떠올리려고 애를 썼다. 등굣길의 문구점에서 김준희를 만났다. 준희가 준비물 사고 남은 돈을 들고 있기에 종종 그랬듯이 빌려달라고 했다. 순순히 돈을 주던 전과 달리 준희는 반항을 하며 차도로 뛰어들었고 뒤쫓던 동우는 자동차에 부딪혔다. 동우는 하늘을 날아 도로에 처박혔다. 얼떨떨하긴 했지만 아프지 않았고 정신도 말짱했다. 엉덩이를 위로 향한 채 엎어져 있는 자세가 창피할 뿐이었다. 아는 애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된다면 부끄러워 죽을지도 몰랐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동우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보았다. 잘 움직였다. 발도 쓱 뻗어 보았다. 쭉 뻗어졌다. 동우는 깊게 심호흡을 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 둥그렇게 몰려있는 사람들 사이를 정신없이 빠져나왔다. 동우는 도로 옆 골목으로 올라가 길 모퉁이에 숨어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학교 앞 삼거리에 승용차 한 대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찌그러져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저거 고치는데 돈 많이 들겠는데. 나보고 물어달라는 건 아니겠지? 동우는 안절부절하며 제자리를 맴돌았지만 사람들은 사고에만 관심이 있을 뿐 동우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았다. 안심을 한 동우는 새로 산 청바지가 찢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이게 다 김준희 때문이야. 학교에 가면 손 좀 봐주리라 결심하는데 떡볶이 가게 앞에 서 있는 준희를 보았다. 찌질이 도망가니 좋아? 동우는 다가가 준희의 뒤통수를 냅다 내리쳤다. 손이 뒤통수를 통과했다. 동우는 손을 한번 쳐다보고 준희를 바라보았다. 동우는 침을 꿀꺽 삼킨 뒤 준희 어깨에 살그머니 손을 얹었다. 손이 쑥 들어갔다. 으아! 동우가 빙병을 지르는데 준희는 꼼짝 않고 학교 앞 횡단보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다. 도로에 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낯이 익었다. 검은색 반팔티에 청바지, 주황색 축구화, 진남색 배낭. 동우는 자기를 내려다보았다. 주황색 축구화, 청바지, 검은색 반팔티, 가방만 없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황급히 옮겨 실었다. 전동우! 동우야! 담임이 비명을 지르며 교문으로 뛰어나왔다. 선생님만 학생입니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부모님 연락처는 알고 계시죠? 경찰이 담임에게 물었다. 이름은 전동우고요. 전화번호는 여기 휴대폰에. 담임은 부들부들 떨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여기요. 동우가 담임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담임은 구급차를 타고 사라져버렸다.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보며 사람들을 밀어내고는 아이가 쓰러졌던 자리에 하얀 선을 그렸다. 단짝 태호가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동우야, 전동우. 동우는 태호를 불렀다. 정태호, 야, 나 좀 봐. 나 좀 봐봐.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동우의 말을 들은 게 분명했다. 동우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태호 쪽으로 걸어왔다. 태호도 동우를 향해 다가왔다. 부딪힐 것만 같아서 피하려는 순간 태호가 동우를 그대로 통과했다. 동우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비명을 질러대며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다. 그때 누가 동우 어깨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감촉이 선명하게 느껴져 몸부림을 멈추었다. 동우가 휙 고개를 돌리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동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보여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우 얼굴이 활짝 펴지자 남자는 난처한 얼굴을 했다. 나한테는 보이지만 저 사람들은 보지 못해. 믿을 수 없겠지만 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육체에서 빠져나온 혼이거든. 아까 보았지? 네 몸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동호는 남자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죽었다고? 누가? 내가? 동호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 질렀다. 뻥치지 말아요. 죽었다면 아저씨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요?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난 저승사자니까. 그 말이 끝나자 동호 앞에 검은 버스가 멈춰섰다. 지나가는 차도 사람들도 이렇게 커다랗고 눈에 띄는 검은색 버스를 알아보지 못했다. 동우는 얼떨떨한 채로 버스 문이 열리는 걸 바라보았다. 버스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동우는 가만히 서 있었다. 저승사자가 동우를 데리고 버스에 올랐다. 동우를 자리에 앉히자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동우는 벌떡 일어났다. 내려줘, 내려달란 말이야. 난 안 가. 죽기 싫어. 저승사자가 다가와 손을 뻗었다. 동우는 정신을 잃었다. 동우는 쌀쌀한 기운에 잠에 섰겠다. 눈을 감은 채로 땅바닥을 더듬거리며 이불을 찾았지만 얼마나 멀리 걷어찼는지 잡히질 않았다. 꿈지락거리며 옆으로 움직이다 딱딱한 것에 쿵 부딪혔다. 아야. 동우는 머리를 어루만지며 눈을 떴다. 색색으로 화려하게 칠해진 천장이 보였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나눠진 칸안에는 하기 두 마리 마주보고 있었고 테두리에는 꽃들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가 언제 벽지를 새로 발랐나? 고개를 돌리자 두 팔로 안아도 모자랄 만큼 굵고 둥근 기둥이 천장까지 뻗어 있는 게 보였다.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응? 여기가 어디지? 정신이 들었으면 일어나라.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동호를 일으켜 앉혔다. 방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긴 의자였다. 동호는 창백한 얼굴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옷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동호를 버스에 태운 저승사자였다. 앞쪽에는 덩쿨무늬로 장식된 높은 단이 있었다. 단위에는 검붉은 빛이 도는 책상이 있었고 그 뒤 커다란 의자에는 두루마기를 입고 관을 쓴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 눈썹, 수염 모두가 새하였다. 할아버지 옆에는 저승사자와 비슷한 옷을 입은 남자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동호는 엄숙한 분위기에 기가 죽어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저승관문, 죽은 자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곳이지.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동호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죽기 싫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차가 나를 치웠어요.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치웠다고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일제히 동호를 바라보았다. 동호는 움찔했다. 저승사자가 동호 어깨를 살짝 누르며 말했다. 아직 어린데다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저승에 와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호가 엉거주춤 의자에 앉자 큰 거울이 밑에서 솟아올랐다. 꼬리를 치켜든 사자상 위에 불꽃 모양으로 둘러싸인 거울이 있었다. 저승사자가 속삭였다. 거울에 너의 삶이 나타날 게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저승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돼. 걱정할 필요는 없어. 저승도 아이들에게는 관대하니까. 거울에 영상이 나타났다. 침대가 쭉 놓인 병실이었다. 흐릿하게 보이던 한 사람이 점점 선명해졌다. 짧게 친 까만 머리카락이 비죽비죽 솟은 아이는 동우 또래로 보였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옆에 있는 아주머니를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뒤에는 남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영상이 사라졌다. 저승사자로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할아버지가 표정 없는 얼굴로 나지막하게 저승사자를 꾸짖었다. 2000땡년 6월 7일 1시 36분 천동우. 분명 명단에 있는 대로 시행했습니다만. 저승사자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다. 사주와 이름이 같아서 착각을 했단 말인가? 동우는 영문을 몰라 저승사자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다 슬며시 물었다. 혹시 다른 애랑 바뀐 거예요? 그럼 난 죽은 거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우는 환호성을 질렀다. 할아버지가 뭔가를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우는 저승사자를 따라 방을 나왔다. 아, 빨리 보내줘요. 돌아가려면 노자가 있어야 해. 노자요? 동우는 의아하게 물었다. 여행 경비라고 할 수 있지. 죽은 자가 저승에 올 때는 당연한 거라 상관없지만 돌아갈 때는 노자를 내야만 이승의 버스를 탈 수 있어. 아, 왜요? 아저씨가 실수했는데 왜 내가 돈까지 내야 해요? 동우는 울컥했다. 아, 그게 저승의 법칙이니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엄연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저승에 들어온 이상 함부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지. 아,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나 돈 없단 말이에요. 걱정 마. 사람들이 태어나면 저승에 곡간이 생겨. 좋은 일을 하면 곡간에 저축을 하게 되는데 우린 그 저축을 뺏으려는 거야. 네 곡간에서 노자를 꺼내 오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야. 동우는 저승사자의 말을 곱씹었다. 지금까지 나쁜 일 한 적이 거의 없으니 곡간이 차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마음이 놓이자 긴장해서 굳었던 어깨도 펴지고 발걸음도 가벼워졌다. 동우는 저승사자를 따라 걸어갔다. 복도 좌우에 붉은색 나무 기둥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뻗어 있었다. 문득 동우는 주위가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내 발소리가 안 들리지? 동우가 중얼거리는데 저승사자가 말했다. 넌 죽은 사람이니까. 동우는 오싹 소름이 끼쳤다. 무서움을 떨쳐버리려고 기둥과 기둥 사이 문에 집중했다. 녹색 격자무늬, 꽃무늬, 나무로 된 문돌이나 나무로 된 문, 돌이나 쇠로 만들어져 육중해 보이는 문 등 문양과 재질이 모두 달랐다. 문들은 닫혀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열릴 것처럼 묘하게 으스스했다. 이 문들이 다 뭐예요? 저승사자가 가볍게 말했다. 수많은 지옥들로 들어가는 문 보고 싶어? 아, 아니요. 동우는 팔짝 뛰며 고개를 저었다. 드디어 저승사자가 거대한 나무 문 앞에 멈췄다. 여기가 너의 저승곳간이다. 문고리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자물쇠는 들어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무거워 보였다. 저승사자는 주머니에서 반으로 접힌 거울을 꺼내 폈다. 거울에 자물쇠가 달린 문 하나가 나타났다. 저승사자는 거울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다. 거울 속에서 여러 문들이 휙휙휙 지나가더니 동우의 곡간문과 똑같은 문에서 멈췄다. 문에 달린 자물쇠에 동우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저승사자가 거울 안 자물쇠를 건드리자 철컹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문 앞 나무 문에 채워둔 자물쇠가 풀리더니 끽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자, 네 곡간이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동우가 고개를 들이밀자 곡간 안이 환해졌다. 곡간은 텅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거미줄만 가득했다. 이럴 수가. 아이고, 아무것도 없다니 믿을 수가 없군. 아, 이러면 이승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저승사자의 말에 동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안 죽는다면서요. 동우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이제 어떡해요. 차에 친 것도 억울한데. 누가 교통신호도 지키지 않고 차도로 뛰어들래? 그건 김준이 잘못이에요. 걔를 쫓아가다 그런 거라고요. 돈을 빼앗으려는 것은 너잖아. 동우는 팔쩍 뛰었다. 아, 다른 애들이 못 괴롭히게 도와주는 대신 돈을 받기로 했다고요. 그 자식 나 아니었으면 벌써 왕따 됐을걸요? 아저씨 때문에 나 죽은 거잖아요. 책임져요. 책임지라고요. 저승사자는 동우를 한 번 보고 텅 빈 곳간을 한 번 보고 동우를 한 번 보고 거울을 한 번 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휴. 돌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유도 문제로군. 저승사자는 동우 팔을 잡았다. 동우는 당장이라도 저승으로 끌려갈 것 같아 저승사자를 뿌리쳤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노자를 빌려줄 테니 이승에 돌아가면 갚도록 해. 사람이 죽으면 저승 시왕 중 7명의 대왕에게 순서대로 7일씩 심판을 받아야 해. 그러니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까지 빌린 노잣돈을 갚기만 하면 돼. 노자를 빌린다고요? 동우가 떨떠름하게 묻자 저승사자가 어깨를 으쓱했다. 못할 것 같으면 저승에 머물러도 상관없어. 동우는 발끈하려다 생각을 바꿨다.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그까진 노자 갚으면 그만이야. 좋아요까지 꺼. 저승사자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거울 안에서 문을 찾았다. 빨간색 관문이 나타나자 손가락으로 몇 번 건드렸다. 다 됐다.
동우는 눈을 크게 떴다. 벌써요?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승사자가 거울을 만지자 또 화면이 나타났다. 이번에 2층 누각에 솟아있는 문이 보이더니 어느새 동우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동우는 어리둥절해서 이쪽 저쪽을 둘러보았다. 뒤에는 사람 키보다 몇 배는 높은 거대한 세 개의 문과 성벽이,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강물이 출렁이고 있었다. 가운데 문이 열리면서 올 때 타고 왔던 검은 버스가 나타났다. 산자의 영혼은 저승에 오래 머무르면 안 돼. 어서 타라. 동우는 황급히 물었다. 노자는 누구에게 갚아요? 가까운 사람. 돌아가면 알게 돼. 동우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버스에 올라탔다. 올 때는 꽉 찬 있던 버스가 텅텅 비어 있었다. 49일째까지 노자를 다 갚지 못하면 다시 저승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걸 잊지 마.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걸 명심해. 저승사자가 당부했다. 동우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지만 버스 문이 닫혀버렸다. 서서히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가 강물 위로 부드럽게 나아갔다. 동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문과 성벽, 그 뒤로 보이는 높낮이가 다른 수많은 건물들이 전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저승사자가 손을 흔드는 것을 보며 동우는 정신을 잃었다. 저승에서 온 노자장부. 눈이 부셨다. 동우는 인상을 찡그렸다. 동우야! 동우야! 낯익은 목소리가 동우를 부르고 있었다. 누구지? 동우는 눈을 껌뻑이다가 간신히 떴다. 담임과 의사가 동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휴, 다행이다, 다행이야. 담임은 동우 옷자락을 잡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아, 살았구나, 살았어. 나 살았어.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부러진 것도 없고 부딪힌 머리도 괜찮다고 했다. 타박상 때문에 몸이 욱신거릴 뿐이었다. 병원에서는 동우를 기적의 소년이라고 불렀다. 동우는 이 상황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 죽다 살아난 덕에 아빠는 구형 휴대폰을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주겠다고 했고, 맨날 소리를 지르던 엄마도 동우가 좋아하는 고기를 싸들고 오며 신경을 써주었다. 늘 어울려 다니는 성재와 친구들도 병원에 왔다. 유치원 때부터 단짝인 태호는 울며 기뻐했다. 찌질하게 왜 울어? 성재가 태호에게 핀잔을 주며 휴대폰을 꺼냈다. 너 병실 사진 찍어줄까? 좋아. 동우는 머리를 정리하고는 V를 그리며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다. 성재는 사진을 바로 연합 카페에 올렸다. 연합 카페는 주변 초등학교에서 싸움과 축구를 잘하는 애들이 함께 만든 카페였다.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잡다한 동영상들을 올리고 있었다. 동우는 병실 사진 밑에 메시지를 남겼다. 기적의 소년 전동우. 다음 날은 담임이 양손 가득 먹을 것을 들고 병문안에 왔다. 엄마는 뭘 이런 걸 가져왔느냐며 얼른 받아들었다. 동우야, 몸은 좀 어떠냐? 말짱해요. 동우의 말에 엄마가 팔쩍 뛰었다. 말짱하긴 아까 아프댔잖아. 동우는 입을 다물었다.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담임이 엄마에게 물었다. 두고 보자고 하세요. 머리를 부딪혔으니까요. 동우는 전 후반 축구 경기를 다 뛸 수 있을 만큼 팔팔했지만 엄마 아빠는 병원에 오래 있으라고 했다. 입원 기간이 길수록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금으로 스마트폰도 사주고 새 옷도 사준다고 했으니 참아야 했다. 동우는 담임을 승강기 앞까지 배웅했다. 담임은 나올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동우는 움직이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기 때문에 앞장섰다. 담임이 승강기에 타며 손을 흔들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보자. 동우가 꼬박 인사를 했다. 닫히는 승강기 문에서 환자복을 입은 동우 모습 위로 청바지에 검은색 반팔티 차림의 동우가 겹쳐 보이다 고개를 흔들자 사라졌다. 병원에 있는 동안 종종 이런 일을 겪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섰을 때 준이가 불쑥 나타났다. 준이는 동우에게 비닐봉지를 건네주고는 후다닥 달려갔다. 김준이! 야, 거기 안 서? 동우는 준이를 따라가려 했지만 엄마가 뒷덜미를 잡아챘다. 선생님 배웅하랬지 누가 뛰랬어? 겉으로 다 나은 것 같아도 속은 어떤지 모르니 조심하랬지.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 오면 어쩌려고 이 난리야? 엄마, 저기 저 자식 잡아야 하는데?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준이는 사라졌다. 엄마는 준이가 가지고 온 봉지를 뒤적였다. 초코 우유와 빵, 과자, 책도 한 권 들어있었다. 네 친구 중에 이렇게 기특한 녀석도 있어? 엄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다쳤는데?
엄마는 무슨 소리냐며 동우를 보았다. 동우는 말을 하려다 말았다. 전에 준이 이야기를 했다가 누군가에게 혼난 기억이 났다. 잠깐만, 언제 그랬지? 높다란 당구와 흰수염 할아버지, 검은 옷을 입은 창백한 남자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다. 꿈을 꿨나? 동우는 별것 아닌데 신경 쓰지 말자 했다. 내가 누구야? 기적의 소년. 이란 기적의 소년. 응? 아니냔 말이야. 한 달 넘게 병원에 있다가 다시 등교하게 되는 날, 동우는 한껏 멋을 부렸다. 소매를 거둔 다음 셔츠깃을 세우고 새 스마트폰도 챙겼다.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우가 엄지손가락을 반짝 들어 올렸다. 평소라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걸어갔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동호가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지르며 몰려들었다. 괜히 어깨가 으쓱했다. 죽다 살아나니까 어때? 뭐 영화에서처럼 빛이 비치면서 막 길이 열리고 그래? 동호는 씩 웃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이 몸이 죽기엔 아까운 인물이니까 살아난 거지. 아이들이 감탄하며 쳐다보았다. 준이가 동호를 힐끔거리며 눈이 마주치자 멈칫했다. 동호는 씩 미소를 지으며 교실 앞 화장실을 가리켰다. 자, 지금 노잣돈 갖기 프로젝트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동우는 지금 저승에 갔다 왔는데 아직 그 기억을 잘 못하나 봐요. 그죠? 누군가의 지금 돈을 꿔서 이렇게 지금 이승에 왔는데 동우는 누구의 돈을 그때 꾸어서 온 걸까요? 그리고 지금 49일 동안 그 노잣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동우는 그 노잣돈을 갚고 이승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갚는 방법이 여긴 좀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노잣돈을 갚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이 책을 그 5학년 2반 친구들에게 다 읽어준 적이 있어요. 이때 한 며칠 걸렸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의 그 반짝거리던 눈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하는 그 눈빛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저작권 때문에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만한 책 있으면 또 녹음해서 올리겠습니다. 안녕.